오늘 주제는 코리안 비니거 사이언스 엑스포 컨퍼런스입니다. 과학으로 본 신맛. 금일 식초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실 노봉수 교수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봉수 박사님은 그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지난해 퇴직하셨는데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다비스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노봉수 교수님을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식초, 신맛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나누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식초가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미생물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미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사는지, 특별히 이 식초하고 관련된 그 낮은 pH, 그 pH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러한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그런 신맛 성분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살균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뭣도 모르고 항아리 속에다가 곡식을 저장을 해놨는데 이 지붕이 현찮아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 가지고 빗물이 조금씩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그 속에서 자라면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또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식초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참 오래전에 벌써 6천여 년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발효 음식을 통해서 알코올 음료도 만들어 먹고 또 이 식초라고 하는 최초의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여러 가지 문명 이 흔적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발효를 할 때 포도주를 집어넣은 이런 용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아리들이.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좀 보면 여기도 포도주를 가지고 만든 방법. 이 방법은 이제 포도주를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벽화로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유물 중에서 이런 항아리 같은, 우리가 암포라고 그러는데 술 항아리죠. 병아리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한자를 보면 이 술병하고 상당히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항아리 속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 효자스러운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술주자를 보면 이 술주자도 물수변에 이 유자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아리의 모습을 띠고 있죠. 또 오늘 이제 얘기가 되는 이 식초에서도 이런 이제 유자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를 뜻하는 모형으로 이제 글자를 만들었는데 저 유자는 또 귀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이 귀신이 와서 이렇게 다녀간다는 거죠. 그 귀신이 와서 다녀가는 거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생물인데 우리는 오늘날 이게 미생물이다라는 걸 잘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이거를 아주 맛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발효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 녹말이나 또는 전분 같은 거를 이제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 놓는 효소가 분자량이 작은 포도당 레벨로 만들고 이 포도당에 또 다른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이제 알코올, 소위 말하는 술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생물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식초와 같은 이런 산을 신맛을 내는 성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식초 발효가 일어나기 전에 멈춰야 되겠고, 식초를 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술을 만들었다가 이제 식초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양에서는 대륙성 기후로 이게 습기가 상당히 많고 또 지역적으로 소금의 생산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같은 것들을 이런 소금을 가지고 제거를 해서 다른 발효들이 못 일어나게 이렇게 이제 억제를 시켰죠. 그러나 해양성 기후인 유럽 같은 데서는 거기서는 이런 그 소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식초 같은 것들이 오히려 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세균들을 죽이는데 다른 목적하지 않는 세균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청정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청정 지역이라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강원도 산속이라든가 순창 같은 곳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전시회에서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발효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근교는 우선 잡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결하게 이게 관리하지 않으시면 좋은 맛을 내는 발효식품을 얻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이 깨끗한 공기가 깨끗한 강원도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발효식품을 만드시면 아주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식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잡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운 지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도 이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소금을 쓰게 됩니다. 그 소금을 쓰는 이유는 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균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세균들을 죽여서 우리가 원하는 발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요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발효를 하는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술이 이제 그 식초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중간 과정에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술을 먹어서 생기면 우리가 숙취, 소위 말하는 이제 골치가 아픈 그런 것들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아세트산, 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어지고 이 초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코엔자임하고 같이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이제 이 TCA 사이클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연사분들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초산, 식초 이런 거를 그 만드는 방법은 크게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업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업적으로 이제 이 아세틸렌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제 식초 대신에 이렇게 활용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먹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 과정에서 관여하는 미생물들이 어떤 조건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을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그 미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조를 시키는 것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미생물이 이 수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거죠. 또 수분 또는 수분 활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도에 따라서도 어떤 온도에서 미생물이 잘 자라느냐 하는 것들이 다 미생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낮은 데서 어떤 건 높은 데서 자라고요. 또 pH, 또 산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냐 부족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미생물들이 발효를 잘 시킬 수도 있고 잘못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보면 지금 이제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균과 효모와 곰팡이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수분 또는 수분 활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 활성도를 잘 맞춰주면 세균이 잘 자라고 또 어떤 수분이 어느 정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 세균이나 또는 효모는 자라기가 어렵지만
곰팡이가 잘 자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분을 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미생물 발효, 특히 식초 발효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온도에서 그 미생물들이 잘 자라냐. 대부분 이제 보통 한 25도에서 40도 부위에서 이제 많은 미생물들이 자라는데 또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것들도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메주를 만들거나 낫또를 만드는 경우에는 45도 이상 이렇게 아주 뜨거운 그런 환경 속에서 바실러스 계통의 균들이 잘 자라고 있죠. 또 온도가 이제 낮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이 죽을 거로 생각하지만 미생물은 죽지를 않고 냉장 보관을 하거나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이런 미생물들이 증식하는 것이 잠시 멈출 뿐이지 죽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냉동칸에다가 음식을 넣어두면 이제 미생물들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여름철에 우리가 하루에 냉장고를 한 30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여러분들 식구들이 한 서너 번씩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곱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 문을 열 때마다 공기하고 이 냉장고 안에 그 찬 거하고가 교체가 됐는데 3분의 1 정도가 교체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름철에 10도씨 온도를 냉장고에서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자랄 수가 있고 특히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들도 충분히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냉장고나 냉동칸에서 미생물이 죽어서 살균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증식이 멈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더워지고 있고 그 더워지는 지역이 점차 이 위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 온난화가 되어지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숲, 나무입니다. 나무 숲이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숲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줄어드냐 하면 미생물들이 자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미생물들이 자라기가 어려우면 그 여파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온난화에서 기후가 온도가 올라간다 하는 것이 당장 내가 몇 도씨까지는 견딜 수 있을 텐데 에어컨을 켜면 될 텐데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미생물들이 참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식초 발효를 그냥 일반 실온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식중독 균을 비롯한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후 온난화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미생물들이 뭐 좋은 균들도 있지만 안 좋은 균들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균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세포 내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초를 먹는다고 했을 적에 이 식초가 해리가 되어지느냐, 해리가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세포 내로 침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pH 4.2 정도 이하에서는 병원성 미생물균들은 많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우리한테 유익한 균들, 유산균들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또 우리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이는데 소금에 절여도 그런 그 염이 있는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김치에 유용한 유산균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pH에 따라서 또는 염의 농도에 따라서 미생물들이 잘 자라기도 하고 잘 못 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H에 따라서 어떤 pH냐에 따라서 효모들이 이제 어떤 균을 만들어냈는데 산성 조건이다 하면 나는 이 산성 조건에서만 효소를 만들어내겠다 해서 애시드 프로테이스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알칼리 쪽으로 가게 되면 알칼린 프로테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큰 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병원성 균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균들은 pH 한 6.5에서 7.2 정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병원성 균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pH가 점점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pH가 한 5 정도가 오면 이런 균들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초를 넣어서 먹거나 약간 산성 상태로 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병원균들을 상당히 많이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김치라든가 요구르트 같은 이런 유산균 식품들을 먹고 우리 몸속에 유산균들이 이런 유산, 젖산들을 많이 내놓게 되면 이런 균들은 아주 상당히 낮은 pH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pH를 많이 낮춰줘서 소위 말하는 정장작용을 해서 우리 장 속에 안 좋은 이 병원성 균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 또는 유산균 식품들이 요즘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세균들별로 이 pH가 어떤 pH에서 잘 자라고 또 어떤 pH에서 어느 정도까지 또 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세균이나 효모나 곰팡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은 아주 낮은 pH에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pH에서도 자랍니다. 그러나 이런 낮은 pH라고 하더라도 수분의 양이 또 줄어들게 되면 이것들이 낮은 pH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관리를 할 적에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세 가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품 가공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살균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 식품의 재료가 pH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살균을 좀 세게 할 거냐 또는 약하게 할 거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클로스트리움 보투리움이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톡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독소 성분을 내는 미생물입니다. 이 균은 그 보툴린이라고 하는 독소를 내놓는데, 이 독소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수병 하나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치명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10억 배에서 한 100억 배 정도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놓게 되면 주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거기를 약 3개월 정도 마비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잘못 희석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걸 맞지 말라고 이제 FDA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균이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하는 그 기준이 pH가 4.6입니다. 그래서 이 pH가 4.6 이하로 낮은 산성 쪽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열 처리를 아주 약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pH가 4.6 이상이라고 하면 병원균들이 살 수 있고 또 특히 이 클로스트리움 균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열을 세게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게 가냐 하면 121도로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15기압에서 일정 기간, 약 한 10분 정도 이렇게 살균을 해야만 이 균이 자랄 수 없고 포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통조림 식품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들 중에서 꿀 같은 것들이 못하죠. 근데 이 꿀 같은 걸 살균을 못하는데 그 꿀 속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라서 이 균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꿀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균에 노출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꿀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미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산소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그런 균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균들은 산소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김장김치를 이렇게 포기를 줘서 쭉 담궈 놓으면 저 밑에 있는 김치들이 참 맛있죠. 그래서 그 맛있는 김치를 먹겠다고 속에 있는 걸 자꾸 파내게다 보면 공기하고 접촉이 많아져 가지고 김치가 이제 맛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치를 우리가 발효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국물에 다 이렇게 잠겨 있게 보관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균들은 산소가 없어야 되고 또 없기도 하고 있는 데서도 또 자라는 그런 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는 균들인데 이제 식품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산소가 없는 데서 자라고요. 우리 장 속에서 자라는 이 유산균들은 산소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에서는 그런 가스들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산소가 들어가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이 먹입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탄소원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뱃속에서 이 유익한 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포도당보다는 유당, 젖당이라고 하죠. 올리고당,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로운 균들은 설탕, 포도당 이런 가수분해 된 당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식품이 나쁜 게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이런 가수분해 된 당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당을 먹게 되면 우리 뱃속에 안 좋은 균들보러 잘 자라라고 해주는 거가 된다. 그죠? 이렇게 어떤 종류의 탄소원을 먹어야 되느냐, 또 어떤 종류의 나이트로젠, 질소원을 먹어야 되느냐, 또 여기에 어떤 종류의 염 종류가 있어야 균이 잘 자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회사들은, 산업체에서는 미생물을 발효시킬 적에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놓는 물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영양분의 먹이를 잘 최적화해서 좋은 조건으로 해주면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내놓는 유기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초산, 구연산, 인산, 젖산, 사과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기산들이 이제 어떤 종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느냐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로 이제 요즘은 많이 그 식초 또는 식초하고 관련된 희석된 음료들이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제 와일드 사워 해가지고 아주 신맛을 내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자주 먹습니다만 커피의 쓴맛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커피 속에도 신맛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회사 제품은 이 신맛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좀 색다르게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 김치 중에서도 물김치라고 그럴까요? 이 열무김치 국물에 탄산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는데 외국에 있는 연사분들이 한국에 와서 음식점에 가서 이 열무김치 국물을 드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국물 좀 제품화하면 너희는 세계적인 음료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캔에다 넣으려면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탄산이 다 빠지게 돼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아마 좋은 음료 제품의 탄산 음료 제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빵도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사워 도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빵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들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들에게 신맛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과일은 뭐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맛들이 우리 입속에 들어가서 어떤 유기산은 아주 세게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맛을 자극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신맛은 천천히 오랫동안 은은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산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할 적에 한 가지 유기산보다는 몇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혼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면 발효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유기산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몇 가지씩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이 이렇게 산마다 유기산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맛들에 비해서는 온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단맛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꿀물을 탄다고 했을 적에 꿀을 탈 적에 찬물에다가 타서 대접을 해주면 아주 단맛을 느끼지만 더운 물에다가 꿀을 타주면 똑같은 양을 넣는데도 별로 그렇게 달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그 온도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형태들이 알파형이냐 베타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신맛 성분은 비교적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한 형태의 맛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맛들도 아까 이제 유기산 그 커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를 느끼는데 신맛을 느끼는 pH가 유기산이냐 무기산이냐 이거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데 무기산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pH에서 3.4, 5 이런 정도고 유기산은 3.7에서 한 4.1보다 조금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식품 산업체에서 어떤 음료 제품을 개발을 할 적에 이런 4.0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시큼한 거를 느끼게 해서 좋기는 한데 여기에 첨가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를 완충 용액을 하는 게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그 단백질 중에 하나가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카제인은 pH 4.6이 가장 용해도가 낮은 등전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키스 제품을 만드는데 밀키스 제품의 pH를 4.6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캔을 이렇게 마실 적에 음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커드를 먹게 됩니다. 덩어리를 먹게 돼요. 우유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진 그런 상태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pH를 약간 올려서 5.6 정도로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용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런데 5.6의 똑같은 pH지만 완충 용액으로 만들어주면 4.0의 pH의 신맛을 느끼면서 이런 단백질이 잘 용해되는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이런 음료 제품을 만들 적에 가급적이면 이런 완충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구연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연산 나트륨 이렇게 같이 넣어서 완충 용액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신맛을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맛을 내는 성분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수소이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이온을 얼마만큼 내놓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맛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H 메타. pH 메타는 바로 이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우리 혀에 신맛을 감지해주는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를 이식을 해서 다른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이식을 해서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또 신맛을 재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님 팀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인공에 가까운 이런 전자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신맛을 재고 있고요. 또 그런 원리를 또는 pH 미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전자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맛도 재고 짠맛, 신맛 여러 가지 맛들을 측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맛 성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상대적인 거라서 이런 기계 특히 이제 전자혀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맛을 볼 적에 신맛 있는 데다가 단 것도 넣고 약간 짠 것도 넣어서 복합적인 맛을 우리가 느끼라고 그러면 신맛을 잘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민하게 그걸 이제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전자혀라고 하는 기계는 그냥 그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짠맛이 신맛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복합된 맛의 정도를 얘기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혀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적에는 다른 것들이 혼합이 되지 않은
그런 식품들, 예를 들면 뭐 맥주라든가 또는 뭐 식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기계를 측정하는 게 용이하지만, 예를 들어서 누룽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게 된장찌개라든가 이런 거에서 신맛을 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혀에서 신맛을 감지하는 그 감각 수용체를 이식을 해가지고 생전자 혀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과일에 신맛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신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었는데 별로 시게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신맛 외에 단맛을 내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신맛하고의 당하고 산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느끼는 신맛의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하고 산도하고 산하고의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제품을 만들 적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포도주에서 약간 발효가 좀 지나쳐서 또는 그 발효 과정 중에서 주석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포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맛이 나는 포도주에 에리스리톨이라고 하는 당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전혀 칼로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당 알코올 성분인데, 이게 들어가면 아주 맛을 상당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에리스리톨을 가지고 과거에 국순당에서 나오는 백세주에다가 이렇게 약간 혼합을 해서 술을 일반 사람들에게 먹여보니까 백세주 한 병을 먹던 사람이 2병, 3병을 먹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술이 잘 들어가냐 그랬더니 맛이 너무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돈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소주 회사에서 이제 블로킹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술독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현실화는 못했습니다만, 이 에리스리톨이, 그런데 이 에리스리톨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표고버섯 같은 데 좀 있고요. 또 간장이나 된장, 또 외국산 포도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나라산 포도주에서는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참 공교롭게도.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맛이 있다고 하는 유럽산 포도주를 먹을 때, 야, 이거 참 맛있다. 상당히 부드럽고 좋다. 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에리스리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에서 포도주별로 이렇게 사용되는 균들을 관찰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균들이 들어가서 에리스리톨을 많이 내놓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여기 스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우리가 신맛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맛 상태로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성분들도 있다. 당도 있고 당 알코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신맛을 관련된 제품을 한결 더 부드럽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 포도주, 특히 이 주석산, 그다음에 이 산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포도주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의 이 pH는 포도주를 결정하는 아주 가장 큰 품질 요소다 해서 pH는 퀄리티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맛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유기산들을 좀 몇 가지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구연산이고, 우리 몸속에서 TCA 사이클을 도는데, TCA 사이클이 뭐냐? 그게 트리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입니다. 카복실기가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연산이 이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구연산이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용해도가 높고 또 맛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유기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연산의 또 하나 특징은 킬레이팅을 만들어 가지고 색을 안정하게 해주고 또는 뭐 산패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킬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면 여기 이제 EDTA,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 카복실기들이 마이너스 차지,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칼슘 이온하고 이렇게 바인딩이 돼서 결합이 돼가지고 칼슘 이온이 자기 멋대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칼슘 이온이 결석을 유발시키는데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저것들이 뭐 칼슘 이온 이외에 다른 금속 이온들이 색소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지방 산패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붙잡아 버리니까 더 이상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 이걸 우리가 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트리클로로에스틱 구연산이 카복실기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이 카복실 이온 음전화 3개가 이런 양이온을 갖고 있는 금속 이온들을 결합을 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구연산이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초산인데, 초산은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이한 냄새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조미료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게 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리에서 어떤 신맛과 더불어서 어떤 생동감을 주면서 이 보존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를 유발시키는 이런 세균들,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산인데, 사과산은 여기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카복실기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이 카복실릭 애시드, 아까는 트리였는데 이건 DCA라고 보통 이런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죠. 이 사과산은 자극은 좀 상당히 좀 낮고 그래서 그렇게 뭐 특이한 냄새들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저칼로리 이런 식품에 특별하게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산은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유산균 음료들이 거기 젖산들을 많이 생성을 해놓는데 우리는 뭐 발효유라든가 김치 이런 데서 많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 자극적인 것이 그렇게 자극이 심하지가 않고 아주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화력을 높인다든가 또는 면에 있어서 이제 어떤 보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쪽으로 들어가면 피로 물질이 되어지고 또 대장 속에 있으면 아주 그 정장 작용을 해서 유해균들을 못 자라게 해줍니다. 여기 히딩크 사진을 넣은 거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4강에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몸속에 피로 물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피로 물질을 제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뭐 몸풀기 운동을 한다거나 마사지를 한다거나 목욕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마다 이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 해서 선수별로 어떤 종류의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 어떤 종류의 음료 식사를 하는 것이 빨리 이 피로가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트레이너하고 연구를 해서 그 선수에 맞는 맞춤형 피로 제거 방법을 도입한 사람이 히딩크입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가 그런 업적을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강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관계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산은 우리가 가장 콜라나 이런 음료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게 되죠. 주로 이제 음료 제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성분인데, 인산 성분이 여기 보시면 키토산입니다. 이게 키토산의 양전하하고 음전하가 이렇게 이온 결합 형태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인산하고 키토산을 잔뜩 넣어주면 그 안에다가 미생물이나 효소나 향기 물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덮어 씌우는,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엔캡슐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가서 이것들이 분해가 돼서 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인산을 이제 이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탄산은 아마 탄산 음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김치를 발효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그게 이제 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쾌함을 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탄산 음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김치 속에서는 청량감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산들이 우리 몸속에서 또는 식품을 발효를 하면서 해주는 역할들은 이 유기산들이 만들어지면 pH가 내려가게 되고 pH가 내려가게 되면 저장성이 훨씬 더 증가가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한테 해로운 물질들을 무독화시키는, 디톡스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굴인데 굴을 우리가 잘 익혀서 먹으면 좋습니다만 생굴을 먹는 경우에 비브리오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레몬을 여기 뿌리기도 하는데 레몬이 역할이 이제 아민 성분하고 냄새, 비린내 성분의 아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중화를 시켜서 비린내를 안 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레몬에 있는 구연산들이 그 어떤 pH를 낮춰줘서 그 짧은 시간에 균들이 막 증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낮춰줘서 확률적으로 그 균들이 많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저장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몬을 뿌리고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좀 뒀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다른 뭐 과일 같은 경우들도 이게 이제 식초, 초산 발효를 통해서 신맛이 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보존성들이 더 길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식혜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계피를 넣는데 계피에 있는 그 시나몬산, 요게 이제 안식향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품의 보존제라고 하는 첨가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정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뭐 아무런 첨가물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그야말로 아주 내추럴한 푸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향산이 이런 수정과의 저장성을 상당히 연장시켜준다. 그러니까 시나몬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균들을 자라지 못한 그런 환경을 해주죠. 우리가 이제 매실을 담그게 되면 매실 속에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청산가리의 시안기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 성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매실청 또는 매실주를 이렇게 담그게 되면 약 한 300일 정도가 지나면 아주 이런 물질이 거의 제로 상태로 무독화된 상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기 나와 있는 양들도 상당히 적은 거라서 우리가 먹어도 뭐 그렇게 무방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산에 의해서 이게 무독화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신한 사람들이 유난히 신거를 많이 찾죠. 왜 임신한 사람들이 신거를 찾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CA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ATP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임신한 사람은 홀몸이 아니라 두 몸입니다. 아기하고 자기하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호흡을 하는 것도 그렇고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먹는 거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그 유기산들을 우리가 먹으면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빨리 되는 거죠. 우리가 전분이 TCA, 그러니까 사이트릭 애시드가 돼서 해당 작용에 의해서 이제 사이트릭 애시드가 돼서 그다음에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긴데 그런 기간을 상당히 단축을 해주니까 빨리 그 에너지를 이제 보강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임산부들은 칼슘의 흡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여기 한 30대부터는 여성들이 그 칼슘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는 15%까지 떨어져요. 임산부가 한 60에서 70%인데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유기산이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 태아에게 내 몸에 있는 칼슘, 뼈를 깎아가지고 전달을 해서 아이의 뼈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족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빨리 칼슘 공급을 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유기산이다. 그러니까 신맛이 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태아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뼈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당이 이제 피부르산이 돼가지고 혐기적인 조건에서는 이렇게 피로 물질이 되지만 호기적인 조건에서는 ATP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좀 느끼한데 이런 느끼한 맛을 조절하기 위해서 피자를 먹으면 콜라를 먹고 햄버거를 먹으면 피클을 먹고 빈대떡을 먹으면 김치를 먹습니다. 이게 서로 조화를 잘 일으켜서 너무 느끼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유기산들이 해준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유기산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서 또 이 식품 속에서 보존료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초산입니다. 초산이 이렇게 해리가 되면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초산은 상당히 이쪽 이 방향으로 지금 해리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적은 양이 해리된 상태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이 해리되지 않은 이 상태로 보통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리되지 않은 유기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균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산이다 강산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염산 같은 경우는 강산인데 강산은 완전히 거의 해리가 돼서 대부분이 수소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만 이 초산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해리가 안 되고 아주 극히 적은 양이 이와 같이 해리가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핸더슨 하셀박라고 하는 사람이 이퀘이션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유기산마다 pK 값이 있고 우리가 어떤 pH로 조정을 해주면 이 해리되지 않은 거하고 해리된 거의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여기 뭐 지금 해리된 상태하고 해리되지 않은 상태가 한 4대 6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pH에 따라 달라서 pH 3에서는 93.5%가 해리가 되지가 않았으니까 살균력이 상당히 강한데 pH 7 되니까 별로 해리된 놈이 해리되지 않은 놈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는 살균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초를 먹는다, 유기산을 식품에다 첨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런 pH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래서 비해리 상태를 상당히 많은 상태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앞서도 시나몬산, 그 안식향산 같은 첨가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먹는데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안전량이라고 하면 이제 안식향산의 경우 하루에 1kg의 몸무게당 약 한 2.48g 정도를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성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다 고려를 해서 보다 좀 안전하게 하자 해서 안전계수를 100이라고 보면 우리가 100으로 나눠서 하루에 한 24.8mg만 킬로그램당 이렇게 섭취를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보존료들이 있는데 최대한 안전량이 나와 있고 여기에 안전계수를 정해서 거기에 거의 100분의 1 되는 양을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데 이거보다 한 10배가 많다. 예를 들어서 50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기산 여러분들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